1939년 3월 독일군은 체코슬로바키아를 침공하면서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거라고 큰소리 빵빵 질러댔던 영국 체인벌린 수상의 뒤통수를 거하게 한 방 후려칩니다. 그해 9월 1일 독일은 폴란드의 60여 개 사단을 침공시키면서 2차 세계대전은 발발하고 소련과 사이좋게 폴란드를 나누어 먹습니다. 독일은 덴마크와 노르웨이를 차례로 점령하고 1940년 5월에는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를 침공합니다. 그리고 프랑스 방어선마저 완전히 무너뜨리고 영국, 프랑스, 벨기에 연합군을 영국 해협에 고립시켜버리면서 바다 건너 영국도 누려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7월 영국을 제외한 전 유럽을 석권해서 자신감이 차올랐던 히틀러는 이번에는 광활한 러시아에 시선을 돌립니다. 우수한 아리안 민족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슬라브인 같은 열등민족을 지구상에서 영원히 제거해야 한다는 히틀러. 소련 침공을 위한 거대한 계획, 바르바로사 작전을 구상합니다. 이 작전에 동원되는 인원은 동맹국 병력을 포함한 총 700여만 명, 전 병력을 3개의 대규모 집단군으로 나누어 공격하기로 합니다. 북부 집단군 29개 사단은 폰 레프 원수를 총사령관으로 발테를 지나 레닌그라드 방면으로, 중부 집단군 49개 사단은 폰 보크 원수를 총사령관으로 벨라루스 민스크를 지나 스몰렌스크와 모스크바로, 마지막으로 남부 집단군 41개 사단은 폰 룬트슈테트 원수를 총사령관으로 드네프르강을 지나 키예프, 우크라이나 곡창지대와 코카서스 유전지대로, 기타 동맹국 병력을 포함해 총 190개 사단이 이 거대한 침공작전에 투입됩니다. 그리고 1940년 12월 모스크바에서는 물증은 없지만 심증만으로 독일을 약간 의심문했던 스탈린은 소련 붉은군대 총참모장으로 게오르기 주코프 대장을 임명합니다. 아니, 그런데 어디서 저렇게 닮은 사람을 섭외했는지 주코프보다 더 주코프 닮았습니다. 당시 베를린에 있던 소련 정보원은 독일이 1941년 봄 즈음에 침공할 것이라는 소스를 계속 전달하고 일본 도쿄에 거주 중이던 소련 스파이 리하르트 조르게는 독일 무관으로부터 침략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모스크바에 전달합니다. 소련은 조르게의 정확한 침공 시기까지 담긴 정보를 받았지만 그동안 이곳저곳에서 받은 정보 내용도 모두 제각각이었고 서부전선에서 영국과 싸우기도 바쁜 독일이 불가침 조약을 맺은 자기네까지 공격하면서 전선을 양분할 리 없다고 애써 부정합니다. 어느덧 시간은 지나 1941년 5월 27일 독일 침공에 대한 조짐은 계속 늘어만 가는데 벨라루스에 있던 소련 서부전선군 사령관 파블로프는 이 정보를 모두 묵살합니다. 그리고 서부전선 최전방 브레스트 요새에서는 지휘관 가브릴로프 소련 역시 독일의 전쟁 기미에 대해 상관에게 얘기해보지만 당시 스탈린은 독일을 자극시키는 어떠한 군사적 행위도 하지 말도록 일선 지휘관들에게 명령을 내렸죠. 하지만 독일이 계속 의심스러웠던 주코프 대장은 전방 병력의 전투 준비를 지시하지만 스탈린 상큼하게 씹어버립니다. 소련 지도부가 다들 이렇게 낙관적인 가운데 독일의 침공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이 됩니다. 1941년 6월 21일 독일군의 대규모 병력이 폴란드 국경에 집결하고
6월 22일 새벽 3시 30분 마침내 독일은 소련의 최전방 브레스트 요새 침공을 시작으로 바르바로사 작전을 개시합니다. 독일군은 수중 전차를 이용해 정말로 이 깊은 부구강을 도하합니다. 미처 전투태세도 갖추지 못한 브레스트 요새였지만 Я командир 44-го полка майор Гаврилов. Вскрыть склады НЗ, всем вооружиться. 독일군의 막강한 공격을 치열하게 방어합니다. 1시간 후 이 소식은 크레물린 궁에 도착하고 그제서야 소련 국경의 모든 전선군에 통보가 되는데 당시 소련군은 폴란드 국경에 5개의 전선군과 1개의 예비 전선군을 두고 있었고 총 190여 개의 사단으로 독일군보다 사단 수는 많았지만 독일군 사단 편제가 1만 5천 명 이상인 반면 소련군은 그 절반 수준인 8천여 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소련은 급진적인 공업화의 성공으로 모든 군소장비는 독일보다 많았지만 지난 대숙청 기간 동안 연대장급 이상 고위 지휘관 절반 이상이 숙청되고 실전 경험이 없다시피 한 지휘관이 일선에 투입된 반면 독일군은 지난 2년간의 실전 경험으로 거의 모든 병력이 베테랑급 경지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침공 소식은 그날 오전 10시 모스크바 시민들에게 통보됩니다. 벨라루스의 민스크도 공격을 받고 대숙청으로 인한 경직된 지휘체계로 인해 소련 모든 전선군은 파죽지세로 독일군에게 압살되어 버립니다. 6월 23일 소련군 6개 기계화 군단은 독일군에게 반격을 개시하면서 T-34와 KV-1 등 소련군 전차 3,500여 대와 그의 3분의 1도 안 되는 독일군 전차 750대가 영혼의 맞짱을 뜨는 쿠르스크 전투 이전 최대 전차전이라 불렸던 브로디 전투가 벌어집니다. 독일군은 수적으로나 장비 성능으로나 절대 열세였지만 독일 전투 폭격대의 효율적인 지원과 압도적인 전투력으로 소련군 기계화 군단의 전차는 800대도 남지 않은 채 패퇴합니다. 하지만 이 전투에서 독일군도 꽤나 데미지를 입었고 동부전선 공세를 약간 늦추었다는 데 의미를 둘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영화도 소련 대주국 전쟁의 프로파간다 성격을 띠고 있어서 자기네들 삽질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없습니다. 7월 들어서서 소련군 서부전선군은 민스크에서 대패를 하고 독일이 쳐들어오지 않을 거라 호언장담했던 서부전선군 사령관 파블로프 대장은 이 패배의 책임으로 모스크바로 소환됩니다. 물론 파블로프 대장도 할 말이 없는 건 아니었죠. 하지만 결국 7월 22일 처형됩니다. 이렇게 계속 패배를 거듭하는 와중에 일부 부대의 분투는 눈물 겹기까지 했습니다. 스탈린은 서쪽에 있던 공업지대를 동쪽으로 이동시키도록 지시합니다. 독일과의 전쟁에서 필요한 물자들을 계속 생산하려면 이 거대한 공업지대 1500여 개의 공장과 모든 설비를 동부로 이동시켜야 했죠. 이 계획은 정말 기적적으로 성공합니다. 독일군은 민스크를 점령하면서 모스크바로 향하는 길이 순조롭게 진행되자 사이좋게 모여 자축합니다. 전황은 이렇게 흘러가는데 7월에 브레스트 요새는 독일군의 후방이 된 지 오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저항 중이었고 지휘관 가브릴로프 소령 역시 악착같이 살아남아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가브릴로프 소령은 훗날 소비에트 영웅 칭호를 수여받습니다. 7월 10일 독일군 중부 집단군의 구데리안 2전차군은 드네프르강을 도하하고 모스크바로 향하는 길목인 스몰렌스크로 진격하는데 소련군 63군단은 어떻게 해서든 최대한 방어하고 모스크바 진공을 차단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해낸 작전이라는 게 그런데 정말 이 작전을 실행합니다. 인간이란 이렇게 독일군 측후면을 공격하면서 독일군의 스몰렌스크 진공을 약간 연기시킬 수 있었습니다. 독일군 중부 집단군은 스몰렌스크 진격을 위한 추가 병력을 요청하고 스몰렌스크에서는 독일군 중부 집단군과 소련군 서부 전선군의 밀고 밀리는 치열한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이 전투로 소련군은 52만 명가량 병력을 잃는 대패를 당하고 민스크 전투를 포함해 2달도 안 되어서 120여만 명의 병력 손실을 입었지만 그 많은 병력을 갈아넣은 덕에 독일군의 모스크바 진공을 약간 늦출 수 있었다는 게 성과라고 한다면 성과였죠. 주코프는 스탈린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키예프를 방어하는 서남 전선군을 일단 철수시키고 병력을 보존하자는 얘기죠. Киев придется оставить. 하지만 스탈린은 키예프를 독일군 수중에 넣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죠. 결국 주코프는 참모총장직에서 해임됩니다. Мы освободим вас от обязанностей. 스탈린의 이 결정으로 소련군 서남 전선군은 키예프에서 60만 병력을 추가로 잃습니다. 먼 놈의 나라가 병력이 한번 갈려나가면 보통 우리나라 전 병력 수준이군요. 주코프는 독일군 북부 집단군이 공격하려는 레닌그라드 수비 사령관으로 투입됩니다. 수백만의 인명을 갈고 갈아서 독일군을 악착같이 방어하는 소련군. 1941년 10월 2일 마침내 독일군은 바로 눈앞의 모스크바 점령을 목표로 작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소련군은 티모센코를 서부전선군 사령관으로 모스크바 주변에 3중 방어선을 형성하고 독일군과 영혼의 한판 승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